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과 급등을 거듭한 끝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7일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203.18포인트 떨어진 8,175.77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46.13포인트 하락한 1,505.90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자금 규모가 무려 1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펀드 투자자 10명 중 9명은 현 시점에서 펀드 환매에 나서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펀드 평가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4%는 반등 시점까지 투자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 가격보다 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시세의 7, 80% 선에서 측정되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물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아진 탓입니다. 세무당국이 유럽 지역 조세 회피처로 빼돌려진 도피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리텐슈타인과 스위스 등지에 개설된 한국인 관련 계좌 정보를 파악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뉴욕 증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재고가 다량 소진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때 오름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제네럴 모터스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 소식 그리고 국제 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다시금 큰 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남은호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주시가 또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자세한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미국의 다우 지수, 미국 증시가 다시 2% 내렸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다우 지수가 아침 오전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한 2시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 2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한 400포인트, 등락이 한 4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200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의 그 이슈는 글로벌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뭐냐면 9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지방은행에 340억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준리도 또 CP를 직접 매입을 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리면서 아침에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플러스 2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도 역시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리게 됐는데요. 이유는 여전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미국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 현 상황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 월가의 전문가들의 그 말을 빌어보면 채권왕 빌 그로스는 네. 리보를 지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은행 간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동성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우리은행도 지금 어제 75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만은 유럽중앙은행 그 트리세 총재도 역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그 상당히 그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금리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75포인트를 했습니다만은 이 7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큰 효과에 대해서 이런 금리 인하는 약 3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수요일 정도에 50%에서 한 1%포인트까지 0.5에서 1%포인트까지 인하할 전망입니다만은 미국 증시 자체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 뭐냐면 달러 강세입니다. 이 달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그 유럽 쪽에서도 구제금융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유럽 경제가 그동안의 과다한 대출로 인해서, 네. 과다한 차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유럽 경제가 발전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그 과다한 차입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은 안전자산,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엔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엔화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월가 쪽에서 분위기는 기업들이 지금 그 대출이라든지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내다 팔고 있고요. 주가를 파는 경우가 미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국, 유럽이라든지 이런 오픈마켓에서 경제가 금융이 선진화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들의 자본 조달, 자본 확충 때문에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윌리엄 패색이라든가 뭐 루빈이 뉴욕대 교수라든가 그런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장의 어떤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 등등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과연 뭐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게 정말 근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패색 쪽에서는 이제 다음 투기 세력이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픈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직돼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돈을 빼나가기 아주 좋은 시장이고요. 그동안 또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쉬운 시장입니다만은 당분간 지금은 이제 외국 투기 자본들이 자본 확충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을 빼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시아 증시도 어저께 이제 충격적인 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일본 증시가 6% 이상 내렸고요. 그다음에 홍콩 증시가 12.6%, 필리핀 증시가 10%, 대만 증시가 4%, 중국 증시가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6%,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것은 상당히 좋은 그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그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기업들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자본들의 빠져나가는 자금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래저래 어제 우리 증시도 물론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의 어떤 개입에 따른 상승세이고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서 이 9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장중의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의 남은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장의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주요 지표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75%를 인하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시장은 막판에 7포인트 극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94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3,5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6,200억 매수, 외국인이 3,100억 매도를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관이 약 6,200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소폭의 상승세로 돌려는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장의 특징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장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는 각종 신문 보도를 통해서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한 요인은 환율이 다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이 5% 이상 하락을 하고 아시아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한 주가 지수가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2시 무렵에 연기금에서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상승한 플러스 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과연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전일 뉴욕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상당히 짓누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전일 시장이 어떤 상승세로 끝난 마감세가 어떤 시장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에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기보다는 좀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증시 관계자들, 그다음에 특히 증시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양치기 소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과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와 환율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6일 정도를 보면은 환율이 10% 이상 반등을 했을 때 우리 주가는 9%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야하게 갈 건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데 있어서 환율과 주가 측면을 저희들이 주목을 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정세를 찾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또 내년 또 환율 전망을 하면서 1,050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어떻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하는지, 그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 추이를 한번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하루에 3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3천억 이상씩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은 작년에도 24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2008년 올해에는 한 45조 원 정도를 순매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5조 원 정도를 순매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으로는 환율 요인,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순매도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감내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순매도세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치가 예. 한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에서 한 42% 정도까지 예.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락 계속된 매도세로 계속 꾸준히 내려가서 지금 한 27%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와 비슷한 어떤 OECD 국가들의 외국인 평균 비중이 한 25% 정도라는 선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도 조금 더 팔고 나갈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도 평균치가 좀 높다라는 그런 평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당분간은 좀 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부분에서 한번 이게 짚어드릴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외국인들 지분이 42%까지 갔다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27%까지 내려갔고요. 27%는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30% 내외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이 27%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투자 비율이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매도를 할 만큼 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지 그에 관한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지금 시장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외국인들 매도와 환율 추이 이런 데 우리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의 이제 전략 포인트로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상 시점에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 때 특징을 한번 차트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보면은 블랙 만데이 때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하락률이 54%에 달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IMF 때는 64%에 이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붕괴 때 55%,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45%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저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54.5%가 지금 하락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수가 930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하락률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54%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우리나라에서 PBR 추이를 한번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PBR은 잘 아시다시피 분모를 자산으로 놓고 분자를 시가총액으로 놨을 때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PBR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PBR이 낮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PBR이 1.9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2배 정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현재 지금 PBR이 0.82에 이르러서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 IMF 때 10월 달에 평균 PBR을 0.77로 봤을 때, 그걸 지금 현재 시장의 고점에서 대비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지수가 880선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880선 언저리가 우리나라 역사적인 지표로 감안을 했을 때는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전략으로는, 최근에 연기금이 지수가 1400에서 한번 매수를 가담을 했고, 지수가 900선에서 다시 매수를 가담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어떠한 종목들에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평가 국면에서 우량주들은 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에 집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시장이 비록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객장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전화를 받는 걸 보면은 지수가 10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부터는 주식을 좀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화를 받을 때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기금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PBR 그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주당 가격을 이제 주당 순 자산으로 이제 나눈 값을 말하는 거죠. 이제 주당 순 자산 비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한 주당 그 주가가 그 자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평가가 되어 있는지, 일보다 낮다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만일에 잘못돼서 어떤 회사가 청산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수의 많은 그 주식들이 이래도 못 미치는 그런 PBR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뭐 P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ROE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꼼꼼히 한 주 한 주 챙기시고 그중에 어떤 최적의 조건에 놓여 있는 그런 주식을 잘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로 짚고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차트로 차트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시장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네.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추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 이런 데에게 주목을 하면서 현재 가지고 새로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새로 투자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러한 지표들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주식을 보유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도 주목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여부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경상수지가 60억 불이 넘었습니다만 9월 달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10월 달에는 경상수지가 소폭이지만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전환 여부가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저평가 국면에서 어떤 우량주를 선별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플러스로 돌려놓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느니만큼 어떠한 종목군에 그들의 매수세가 몰릴지를 차분하게 분석을 해서 그 종목군으로 매수 종목들을 압축을 시켜보는 것도 상당히 어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큰 굵직굵직한 연기금이라는 그런 자금들의 이동을 많이 체크를 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지금까지 현재 우리 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 등등 상세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 장의 출발 상황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그다지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하나, 대교라는 한 종목밖에는 눈에 띄지 않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지 않은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할 듯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보합이고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6.84, 한국전력 마이너스 7.73,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8.33, 현대차 마이너스 6.98, 신한지주 마이너스 8.33 등등 마이너스 8%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9.63이고요. LG디스플레이 마이너스 8.82, LG 마이너스 8.89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8% 넘는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거의 폭락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겠죠.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95로 현재 하한가로 접어들고 있고요. LG패션과 LG생명과학
SKC 등등은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넘는 종목들은 휴캠스, 대웅제약, 그리고 STS와 SK케미칼, 삼성물산, SK에너지, 두산중공업 등등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코스닥도 지금 굵게 파란 선으로 칠해져 있는 종목들, 현재 하한가에 접어들고 있는 종목들이죠. 셀트리온, 코미팜, 유진기업 등등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마이너스 13.64, KCC건설 마이너스 11.05, 미리넷 마이너스 12포인트, 알트전자 마이너스 13, 그리고 DMS 마이너스 11, SFA와 키움증권, 평산, 그리고 동서 등등 마이너스 1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NHN이라든가 소디포 신소재라든가 마이너스 5% 이내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종목들은 그나마 상당히 상황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의 출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이러다 장중에 이거만 800선 초반까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살펴드린 것처럼 오늘 장 출발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출발 동시효과 이후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와 녹십자 두 종목만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하한가로 출발하는 대형주는 없습니다. 포스코가 마이너스 4.75, 한국전력 마이너스 6%,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6.25, 신한지주 마이너스 5.56, KTNG 마이너스 6.53, LG와 신세계가 마이너스 5% 이상, 그리고 SKC는 마이너스 12포인트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끌면서 현대하이스코, 영풍, 그리고 대웅제약 등등이 마이너스 12%가 넘는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자,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디프 신소재만이 현재 그 경영권 분쟁이 테마로 떠오르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3%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있는 동양제철화학과 현재 그 경영을 하고 있는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는 지분 경쟁이 붙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현재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디프 신소재를 제외하고는 큐릭스가 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하지만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서와 셀트리온, KCC건설, 미리넷 등등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이건창호와 같은 요즘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유가가 50불대로 하락이 되면서 태양광 발전에 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이전에 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출발 상황에 관한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면서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장막판 20분 동안 2% 가까이 급락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시장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 폭락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41포인트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43%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2%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5억, 그리고 기관은 3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투신과 은행, 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통신업도 마이너스 3%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화학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 운수창고, 철강금속,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경기 민감한 업종들에 있어가지고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80원을 나타내면서 37원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는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이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그리고 향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철강금속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에너지 관련주나 경기 관련주보다는 현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조언을 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 급락으로 월간 차트상 1998년 이후 이어진 10년간 장기 사이클이 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120개월, 즉 10년 이동평균선을 하회함에 따라 사실상 1998년 이후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는 극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지표들이 1980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PER이나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IMF 상황 등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년 이후 장기 매물대로 본다면은 900포인트 초반에서 800포인트 후반까지 매물대가 집중돼 있어서 이 지수대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현재 말씀드렸던 120개월, 그러니까 10년 이동평균선인 995포인트가 단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로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은 업종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실물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업종별 등락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주 등 금융주의 약세 흐름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계, 운수 장비, 그리고 또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는 철강 금속 업종 또한 좀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이에 반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이번 시장 예상치보다 견조한 실적을 보였던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업황 변동성이 크지 않고 마케팅 비용과 설비 투자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경우는 견조한 실적 결과가 향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는 되고는 있지만 좀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촉발된 경기 리세션 우려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쉽진 않겠지만 하락 국면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나마 반등 국면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통신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금리는 다행히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장중 900선이 무너졌으며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밀리면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실물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의 확대, 수도권의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 경기 회생을 위한 카드가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에 발표하는 종합대책이 경기 활성화의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엔화 환율이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에 투자됐던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엔화 환율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 7개국도 이례적으로 엔화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이례적으로 유급휴직을 단행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현대차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유급휴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기아차도 4분기 생산량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수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오히려 인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일 신라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각각 연 8.2%와 8.1%로 올렸습니다.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7%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하반기에 돌입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올해 말 수도권에서 입주를 못해 비어있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8만 5천여 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의 31%에 달합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3만 7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물량 소크가 극심할 전망입니다. 최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지금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투자 기회라며 일관된 투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미래에셋 펀드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를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이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상당히 이제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24일인데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전국 증권사 지점장 회의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현주 회장이 지금 기회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투자 기회다. 이번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기회를 잡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때 큰 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 펀드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을 사실 예측을 물론 못했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을 많이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나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좀 명쾌한 사과나 해명 없이 바로 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투자 기회다 이렇게 좀 부추기는 것은 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한번 듭니다. 네, 워낙 주식시장에 대한 해안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라는 점에는 저도 분명히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그동안 펀드 같은 거 투자 하나도 안 했던 분들에 한해서만은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그런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기회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할 돈이 없는데. 자, 어제 파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참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어제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커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확히 시간이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를 했지요.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를 했고요.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0.5%포인트를 내린 거를 생각하면 이번에 하락폭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중앙은행이 현재 이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위기를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요.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집값까지 하락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등 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이미 3%대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나라의 돈이 안 돌고 거의 사실상 공황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제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시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주가가 9시 반 정도에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 10%포인트 정도 오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떨어지기 시작해서 장중한 때 900선이 한 3차례, 4차례 정도 장중 내내 붕괴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이거는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이 장 막판에 연기금이 한 5천억 원 정도 대량 투입됐기 때문에 이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현재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910선, 한 3% 가까이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역시 어제의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에서 별로 약발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금리를 0.75%포인트 정도 인하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시장의 불을 단번에 끄기 위한 충격적인 그런 요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더 큰 염려로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추가로 더 인하될 그런 가능성도 있음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시사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예. 추가로 어떤 더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가능성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좀 소극적이었던 부분 일단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경기가 바닥을 달리는데 물가에만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올 들어서 지난 9월 11일 날 5.25%까지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동결을 해왔고요. 뭐 이미 상반기부터 좀 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됐지만 사실 그때는 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특히 9월 이기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 좀 경기 침체의 속도가 좀 가속화되면서 좀 한국은행으로서 좀 급하게 금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조치 좀 해석해 보면요. 결국 당국이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시장에 퍼진 공포 심리를 누그러뜨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이 과연 시장에 바로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문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내수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어제 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안정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금리 인하로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물가보다는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먼저 초점을 둬야겠죠. 이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한번 또 열리는데요. 다음 달 7일입니다. 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점을 시사한 바가 있으니까요. 금리를 또 한 번 내릴 가능성 저희가 한번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나 이제 대출 금리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지표금리,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예금 금리도 내려갈 것이더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고금리 어떤 막차를 타기 위한 그런 예금 가입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또 막상 또 은행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은행의 그 돈감음을 염두에 뒀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이제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또 반대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요즘 서민들이 이제 예금 금리가 높고 낮은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대출 금리 때문에 좀 죽을 맛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대출 금리 이렇게 일순간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뭐 이 은행 금리를 좀 뭐 주유소 기름값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네. 유가 오를 때는 한꺼번에 왕창 올렸다가 예. 내릴 때는 뭐 찔끔찔끔 내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은행들 많은 비판을 받고요. 서민들도 그만큼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출금리라는 거는 이 정부의 정책 기준금리에 바로바로 연동이 되기보다는요, 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이 CD금리 등이 시장금리 연동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자연스럽게 이 은행의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뭐 일견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뭐 은행 이 정책금리를 내렸으니까 당장의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또 은행의 대출금리 내려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일견 맞게는 들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들 합니다. 이 은행으로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금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은행들이 계속 뭐 모랄 해저드 얘기도 나오고요. 뭐 유동성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뭐 마진 세일도 없고 업무 비용 절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아무리 은행 금리, 이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에 맞춰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좀 은행권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기준금리 맞춰 움직이기보다는요 은행 유동성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맞춰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은행 자체가 지금 당장 하루하루 이 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이니까 또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섣불로 금리를 내렸다가 한꺼번에 돈이 시중으로 풀릴 경우 은행들로서는 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은행 자체가 당장의 유동성 위기에 빠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을 챙기기보다는 지금 뭐 자기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도 바쁘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잠시 짚어드리면요.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26포인트가 빠진 920포인트 선을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3포인트가 빠진 248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2분 현재 기준으로 환율은 30원이 올랐네요. 1472원 50전까지 올라있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그 선진 7개국이죠. G7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좀 엔화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을 또 피력을 했죠. 예, 그렇죠. 엔화 급등세가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올 초부터 이미 지속이 됐고요. 뭐 길게 보면 지난해부터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국내 경제에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좀 글로벌 금융시장 문제로까지 좀 떠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선진 7개국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엔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이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가 9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 130엔, 140엔에 거래되던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원화로 바꾸면 금방 와닿을 것입니다. 어제 100엔에 1,55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1,500원대 엔화가 마감이 된 것이 91년 원엔 환율을 고시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가 900원대고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10월까지만 해도 엔화가 779원, 780원대에서 오갔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 일본 유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예전 같으면 50만 원 들 거 1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업이 엔화 대출을 했다면 예전에는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2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20%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우리 경제 전반에도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엔고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엔화가 높아지면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겐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예. 자, 지금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 문제 먼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엔고라는 게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에 집착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튼튼한 통화를 찾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 세계 3대 기축 통화하면은 달러, 엔화, 유로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달러가 어려워진 건 오늘 이틀 일 아니고요. 유로화도 최근 휘청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엔화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엔화에 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말은 좀 어렵지만요.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이 제로금리 상태에 빠졌고요. 마이너스 금리라고까지 했죠. 이에 따라서 증시도 부진했고 부동산도 침체됐고 사실 일본 내 자국에서는 어디에 투자해도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처를 찾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 저금리인 자국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인 국가에 투자를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고금리인 국가의 금리를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투자 방법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동네 아줌마들도 한다고 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가 작년에 이 기준금리가 7%에서 8%까지라고 했으니까요. 앉아서 한 7% 금리는 그냥 거저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쳤고요.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요동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이 엔화를 빼서 자국으로 몰리는 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또 엔고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보통 엔고라는 게요, 사실 이 수출 시장에서 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통은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과 일본의 수출 주력품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라든가 IT, 전자제품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실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는 반면에 이 수입 단가는 상승하고 이 엔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서 여기 물가 압력까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 효과가 그만큼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수입 단가의 경우 이 부품 소재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엔화가 오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엔화 대출 같은 건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 바가 있지만 이 국내 기업들 중 상당수가 특히 중소기업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저금리를 쫓아서 일본 자금을 대출받아서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갚으려면 당장 2배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 전체에 지금으로서는 엔고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래저래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 찾아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대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멘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1990년대 말 금융위기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고요. 네, 앞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2년 전에 예견했었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한국이 또 한 번의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가 그 공포심 등등을 놓고 어떤 근거 없는 불안감, 근거 없는 너무나 부정적인 예측이 우리 시장을 망치는 주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불안감과 부정적인 예측이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시장을 끌어내리는 단순한 그 잘못된 불안감과 이성을 잃은 그런 감정이 뿌진 것인지 아니면은 정확한 예측인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